네, 다시 만난 세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구정은 국제뉴스 전문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모셨는데요. 한국국제정치학회 유럽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윤석준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프랑스로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연금 개혁에 대한 이제 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데 먼저 뜨거운 나라가 바로 지금 프랑스입니다. 우리 촌철님들도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텐데 마크롱 정부가 연금 개혁을 한다고 하니까 프랑스 노동자들이 대거 지금 거리에 나와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올해 들어 세 번째 대규모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왜 그러는 건지, 이게 또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 문제를 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연금 개혁 지금 이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참 말씀드리기 이제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 프랑스의 연금 체계가 보면은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오래됐죠. 근데 뭐 한 1956년 이때쯤 틀이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사실 한 세 번 정도 개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진통은 늘 그렇듯 심했습니다. 이제 이게 뭐 그 좌파 정부라고 하는 그 미테랑 시절에 그때 개혁을 할 때는 이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이렇게 좀 당겨놨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60세로 바꿨는데 그 뒤에는 재정이 모자란다면서 계속해서 정년을 늘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쪽으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는 건데 그럼 이번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 걸 수도 있지만 또 아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마크롱 정부가 연금 운용 방식을 효율화해서 비용도 줄이고 이제는 정말 재정 생각해서 뭐 균형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것을 불공정하다. 마크롱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부자 감세라든가 서민 부담 늘리고 그다음에 여성과 중산층 서민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계속 정책을 해놓고 나서 재정을 늘리는 것이 목표라면 다른 방법도 많지 않느냐. 부자 증세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포기하고 결국은 노동자들 허리띠만 졸라맨다라는 인식도 있고 그다음에 좀 프랑스 사회에서는 어떤 원리 같은 걸로 사회적인 연대?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세대 간의 불평등이다. 젊은 세대들이 미래 세대 그 나이 든 세대 때문에 짐을 진다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사회를 떠받치는데 그동안에 큰 힘을 보태줬던 나이든 세대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세대 간 연대 차원에서 부양을 하는 거다라고 바꿔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연대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깨트리려고 하면서 불공정성만 심화시킨다. 그런 반발, 마크롱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반발들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어떤 반대도 있지만 마크롱 정부에 대한 어떤 뭔가 정서 이런 것도 여기 짙게 배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 근데 제가 무식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수급 개시 연령이 이제 늦춰지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뉴스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노동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아닌가요? 그 나라는? 그 연금 말고는 먹고 살 게 뭐가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제 한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 사회 같은 경우는 유럽의 이제 다수의 국가들이 그렇지만은 일단 인간의 이제 삶의 그 사이클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들을 국가나 사회가 상당 부분을 이제 책임지는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들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20대부터 한 60대 정도까지는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의 이제 국가나 사회의 역할이 가해지지만은 이제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이전 시기 그리고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 시기들은 사실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연금제도 개혁 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프랑스 용어상으로도 그렇고요. 은퇴나 퇴직 제도에 대한 개혁 시위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노후 연금이라는 것들이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기에는 일반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많습니다. 용돈 연금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북유럽은 더하고요.
노후연금이라는 것들로 그 이후,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이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은 열심히 노동을 했던 시기 이후의 은퇴 삶이라는 거는 어떠한 일종의 권리 비슷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인터뷰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뼈 빠지게 됐는데 더 일하라는 말이냐. 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년 연장에 대해서 정년이라는 것도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히려 정반대로 더 일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맞아요. 제가 뉴스 보면서 우리는 정년 연장하면 그러니까 반길 것 같은데 저 나라는 반대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프랑스 그 노인들이 이렇게 그 실제로 그래서 어떻냐 정말로 일찍 퇴직해가지고 놀면서 편하게 그러다 보니 정부의 재정 부담만 지우는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식의 개념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유럽 안에서도 프랑스가 일찍 정년을 하는 거는 사실이기는 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네, 근데 이게 이 연금이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연금들이 있고 제도가 좀 복잡한데 그리고 또 추가 수당이 있고 기본 수당이 있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연금 수급액 자체에는 상한이 있긴 있어요. 당연히 프랑스도. 그래서 뭐 그 전에 소득에 따라서 근데 뭐 작년 기준 보니까 1인당 연간 한 1만 1,000유로 그러니까 월 한 920유로 정도고 부부가 되면 조금 줄어들어서 부부 합산해서 뭐 한 17,000유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연금 이것을 다 받으면 그러니까 최소 한도가 최저임금의 지금 한 75%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굉장히 많이 받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네요. 근데 그것도 2003년 개혁할 때 최저임금의 85%까지 보장을 높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도 한 75% 정도거든요. 근데 마크롱 정부가 기한을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고 연금 다 받으려면 가입해야 되는 의무 기간을 늘리는 대신에 받는 돈을 좀 올려주겠다라고 내놨는데 이번에 다시 약속한 것도 85%로 늘려주겠다. 20년 전에 약속하고 똑같긴 하죠. 근데 물론 프랑스의 노인들이 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아무래도 사회보장 역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형편이 낮기는 합니다. 유럽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뭐 65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2020년 조사에서 한 처분가능 소득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이 한 40%에 육박해요. 네, 되게 높죠 우리는. 그런데 이제 뭐 독일은 9% 그리고 미국은 23%. 근데 프랑스는 4.4%면 상대적으로 근데 일한 만큼 나중에 이제 보장을 받고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린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정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62세를 지금 이제 뭐 65세로 원래 마크롱 정부가 올리겠다고 했다가 수정을 해서 64세로 이제 바꾼 건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빠르기는 해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한 유럽 국가들 뭐 67세 혹은 어떤 나라는 68세를 올리는 방안을 지금 시작을 했거나 점차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시작을 했거나 또 이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 나라마다 노동시장 구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럼 바로 그 전부터 일단 한번 좀 짚어보죠. 정년 연장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평균 수명이 엄청 늘었고 근데 60세 정년에서 정년 퇴직을 하면 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이탈이 돼버리고 노인 빈곤율을 더 높일 뿐 아니냐. 그래서 정년 연장을 하면 노인한테 일자리가 보장이 좋은 거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왜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이야기를 할 때요. 프랑스 국민들이 균질하지 않다라는 걸 또 전제를 해야 될 필요가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냐하면 유럽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북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 노후 연금에 대한 부분들도 보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독일도 약간 그렇지만 특히 프랑스는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과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 체계가 기본적으로 지금 국내 언론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들은 일반 연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층위로 연금 제도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두 번째 층위, 세 번째 층위의 연금이라는 것들은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직종에 있었느냐, 어떠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받는 금액들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지금 뭐 공무원 연금이니 사학연금이니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이외의 직종들, 그러니까 프랑스가 지금 연금 제도가 한 42개 정도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뭐 이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떠한 일을 했냐, 어떠한 직종에 있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수급률이 달라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제 노후연금을 받을 때 예. 보통 한 곳에서 받는 게 아니라 예. 두 곳 이상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돈을 받고 예. 사학연금공단에서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어떤 그럼 좀 돈이 되겠는데. 직종군에서 또 이제 연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총액으로 따져도 평균적으로 따지면 북유럽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격차가 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프랑스의 이 은퇴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예. 프랑스 안에서 사실은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좀 다르다. 예. 직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예. 교수님께서 아까 지금 층위를 얘기하셨지만 예를 들면 뭐 임의 가입이 되는 마지막 층위 같은 게 있는가 하면 또 기본적으로 가입되는 것도 있고 한데 이 프랑스 사람들이 지금 한 100만 명, 120만 명씩 시위에 나오는 걸 보면 좀 온건하다고 하는 노조들도 거의 다 단결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요. 여론조사에서도 뭐 많게는 80%가 반대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뭐 100만 명 시위 해봐서 알지만 거의 전 국민적인 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층위가 다양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감을 사고 있는 게 사실이고 국민적으로 반대하는 데 좀 합의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개혁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말씀하신 뭐 42개로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직업이 여러 번 바뀌었다, 직역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제도가 복잡하고 그런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제 가입 기간이 늘리면은 일찍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한마디로 일찍부터 돈 버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학력자들, 그다음에 저숙련 노동력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저소득층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더 특히 이제 육체적인 부담이 큰 직종에 대해서는 뭐 50대부터 조기퇴직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그런 혜택들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줄여버린다는 거고, 그러면 그거는 저소득층한테는 훨씬 더 오히려 더 불리한 결과만 된다라는 게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작년 대선에서 극우파 막으려고 마크롱을 찍어주긴 했는데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이전부터 얘기는 해왔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찍어준 게 이런 식의 개혁을 하라고 찍어준 건 아니다. 극우파를 막으려고 해줬던 것뿐이지 이제 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럼 이렇게 시위가 격렬한 이유 중에는 그러니까 마크롱에 대한 뭔가 좀 그 배신당했다는 이런 정서가 그런 깔리는 것도 겁니까?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마크롱 정부가 이번에 그 연금 개혁안을 이렇게 강도 높게 밀어붙이면서 일종의 좌파들과의 문화 전쟁 같은 식으로 좀 프레임을 짰던 것 같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무장관이 뭐 일은 질병이 아니다 이런 말 했더라고요. 한마디로 일하면 어디 병나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뭔 소리야? 일을 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저렇게들 시위하러 나온다라는 식의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도덕적 해이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목리 부리는구나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로 조금 뭐 한마디로 일하면 병 걸리냐라는 비아냥이었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감정선을 건드렸구나. 예, 뭐 이제 그리고 사실 이게 프랑스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정부의 불공정과 이제 그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결국 복지국가 해체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런 영미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극우파들의 논리 그거를 극우파 아니고 전형적인 그 시장 우파의 논리를 좀 재생산한다 마크롱 정부가. 그래서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듣다 보면은 일단 아주 직접적으로는 과거 정부가 약속했던 것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그 이제 거기서 온 어떤 실망감 내지 배신감, 그래서 이제 불신감이 일단 가장 바닥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구 기자님 말씀하신 거에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불평등 심화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계층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도 사실 1900년대 초반 정도에 이제 불평등으로 회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영미권이 먼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연금 혹은 이제 은퇴 제도에 대한 문제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노란조끼 시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불평등이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다층적으로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연금 생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지금 마크롱 정부가 지금 의회에서 과반을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우파 정당과 사실상 연정 아닌 연정 형태로 지금 굉장히 애매하게 지금 국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우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같이 연정 아닌 연정을 맺고 있는 정당이 우파 정당이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척점을 세우고 있는 쪽이 극우와 과거의 극좌가 주도하던 좌파 연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그런 지금 색채를 좀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1기에 비해서는 2기 정부가 조금 더 보수적인 지금 경향을 띠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국민들에게는 조금 더 보수적인 혹은 조금 더 신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회귀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들게 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노조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드물게 좀 단일 대우를 형성해가지고 지금 거리에 나오고 있는 거고요. 큰 문제가 깔려 있는 거군요. 예. 어떤 학자의 진단을 보니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떤 기점으로 흔들렸고 그것이 이제 팬데믹에 나오면서 결국은 결정타를 맞았는데 그 뒤에 신자유주의가 신국가주의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이 어떻게 설정이 되는 거냐. 오른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왼쪽으로 가는 길도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프랑스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의 역할을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처음에 이제 당선될 때를 생각을 하시면요, 2017년입니다. 2017년 당선될 때 사실은 이제 기존에 거의 반세기 동안 프랑스 정당 정치를 이제 운영해 왔던 중도 좌파, 중도 우파가 양분하던 그런 구도를 깨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지향을 하면서 그러니까 불평등 완화나 이제 그런 부분을 지향을 하면서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제3의 길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무언가 새로운 길을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왔고 지금도 사실은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팬데믹이라는 요 국면이 과거에 많은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에서도 그랬듯이 이러한 커다란 재난이나 이러한 그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보통 불평등이 심화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경향성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보정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상황일 때 개혁을 해도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저항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예전에 그 사르코지 정부 시절에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그 여파 속에서도 한번 연금 개혁을 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결국은 이렇게 받는 사람들 일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의 몫을 줄이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에도 경제가 어려워지는 국면에서 결국 그 고통은 많이 전가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그 마크롱 정부가 처음에는 좀 제3에게 이런 것이고 국가의 역할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면에서도 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않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뭐 토마 피케티, 그 21세기로 자본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이 내세우는 게 이민자들에게 포용적이고 이렇게 뭐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 뭐 기후 변화, 환경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좀 좌파적인 색깔, 진보적인 색깔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실제 자국 내에서 격차를 늘리는 정책이라든가 이제 부자들의 몫을 좀 더 가져다가 국가의 역할을 튼튼히 하고 이런 쪽에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오히려 르펜의 그 민족전선보다도 훨씬 더 신자유주의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2019년, 20년, 21년 그때도 노란조끼 시위 같은 걸로 계속해서 나타났고 지난 대선 때 이제 극우파의 그 구호였던 구매력 문제, 한마디로 먹고 살 돈도 부족해지게 만드는 그런 우파적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어떻게 재선에 성공했을까요? 마크롱이?
2017년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저희 중도 좌파, 중도 우파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당 정치를 그동안 이 구성을 해왔던 그 주요 정당들이 2014년 전후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유럽 전역에서 사실 일어난 현상들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에 전형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양쪽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8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던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대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원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대변하지 않았고 거기에는 가장 이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부터 시작한 사회당의 그런 잘못들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유권자들이 심판 투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기존의 집권 세력들에 대한 심판 투표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정당을 만든 지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은 그렇죠.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았던 선출직 경험이 전혀 없었던 마크롱 같은 39살의 대선 후보가 당선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광범위한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 예. 이걸 이제 그러니까 딛고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여전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일각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 일부의 기대는 이제 극우 정당으로 가 있는 거고요. 예. 일부의 기대는 마크롱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세력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재선까지 갔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세요, 교수님은. 예. 아직도 그러니까 미련이 남아 있다. 아직도 과거 정치 세력들에 대한 구원이 남아 있다라는 쉽게 얘기하면 덜 밉다. 예, 예. 근데 그게 당시에는 그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양당 체제는 이미 깨져서 3당 체제로 가고 있었고 네. 미국은 양당 체제가 깨지진 않았지만 계속 아웃사이더들로 충원이 되는 이런 시기였고 그렇죠. 그 세계적인 맥락 속에서 프랑스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이 프랑스 시위 이거를 보는 이제 좀 외국 언론들의 시각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재밌더라고요. 이제 딱 이 사태를 보는 게 정말 많이 명확하게 갈려요. 근데 뭐 미국 외국 포린 폴리시 같은 경우는 마크롱의 워털루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예, 이제 뭐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 좀 재정 부담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에서는 너무 일찍 퇴직하는 프랑스인들 한마디로 게으른 프랑스인들을 많이 질타하는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년 연장해서 일 시키는 거 싫고, 그러니까 일 많이 해야 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국내 언론에서도 일부 뭐 그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영국의 좀 보수적인 경제 잡지죠. 여기는 뭐 기사 제목에서도 게으를 권리 이제 근데 사실 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좀 재미난 표현인데 이게 그 원래 그 마르크스의 사위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폴 라파르그의 책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한마디로 게으를 권리를 침해당하니까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반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놀자 하는데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는 이렇게 사설 같은 걸로 제목에 좋아하든 말든 프랑스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언제까지나 재정을 이렇게 뭐 국가가 쏟아부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마크롱 정부는 그거 재정도 아끼고 효율하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예산 지출 이런 거 다 아껴가지고 뭐 보니까 뭐 디지털에도 투자하고 녹색 전환에도 투자하고 고령자들 취업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를 그걸로 다 할 수 있다는 듯이 좀 홍보를 하던데 또 그렇게 좀 일하기 싫으니까 저런다라는 논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정말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논리인데 파업하면 경제가 망가진다. 이 논리.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얘기가 그렇지 아니에요? 항상 나오는데 근데 사실 2019년 파업과 시위 때도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뭐 철도나 공항 마비되고 학교들 병원들 운영에 이제 지장이 있다 보니까 근데 또 어떤 데서는 조목조목 분석을 한 걸 보면은 그러니까 시위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2019년 이후에 프랑스 경제의 발목을 잡은 건 그냥 시위는 거의
영향이 없었고 결국 코로나 아니었느냐.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얘기하고 음.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번에는 코로나 침체에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뭐 인플레라든가 성장률 거의 제로인데 타격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또 어떤 쪽에서는 1995년인가 그 시라크 정부 때도 한번 개혁하려다가 뭐 최장기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한 적이 있었는데 연금 개혁을. 근데 그때도 수치를 따지고 보면은 이 시위로 인한 경제 영향은 뭐 거의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새겨들어야 될 만한 것이 이거를 일종의 무슨 프랑스 병처럼 몰아가는 거. 특히 독일이나 이런 쪽에 그런 시각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일 안 하고 일찍 퇴직하는 프랑스인들. 근데 이제 그게 고령화 사회 그리고 연금의 개혁이 필요한 거는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뭐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보니까 2035년이 되면은 미국은 연금 제도라든가 이런 사회 보장 인프라가 프랑스보다도 훨씬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이제 시스템 지탱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프랑스인들은 일 안 해서 일하기 싫어해서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좀 이런 시각들도 많고 이게 사실 우리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고민거리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국가의 문제다 어떤 게을러서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서 이런 거는 굉장히 그런 시각은 우리가 많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크게 얘기하면 이제 삶의 불안정성이 아주 엄청 증대된 상태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묻고 있는 건데 이제 하나 이제 그 계기가 되는 게 연금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통해서 이제 묻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튼 시위는 시위대로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교수님은? 저는 이 시위를 많은 경우에 대화의 이제 종결이나 단절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대화의 과정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위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처음에 연금 개혁안을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은 2019년 이전부터 사실은 들고 나오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이렇게 늦게 다시 꺼내는 건데요. 처음에 얘기 나올 때는 사실은 65세까지 정년 연장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다 보니까 64세로 지금 안이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이게 최종안이 아닙니다. 정부안이 나왔던 거고 의회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지금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지금 19살이나 혹은 10대부터 이 여러 가지 일을 해왔던 이제 그런 경우들은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연금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들이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 문제 제기되면서 지금 조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예를 들어 63세 정도에서 이 정년 연한을 조정을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시위를 하는 과정이 결국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입장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의견 충돌이고 사회적인 저는 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혹시 거기에 그냥 우리나라 버전으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세대 간 갈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러면 그 미래 젊은 세대에게 지금 부담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 그다음에 정년 연장하면 젊은 층 일자리 뺏는 거 아니냐. 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우선 그 일자리를 뺏는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크게는 하지 않는다라는 프랑스는 거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니 뭐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실제 뭐 여러 단체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세대 갈등이라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든 사실은 그렇게 단일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는 없겠죠. 예.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비해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크지는 않다. 예, 크지 않다라는 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권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일을 시키는 예, 사회로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덜 쉬게 만드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의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요. 또 하나의 요인이 프랑스가 출산율이 굉장히 낮아졌다가 네. 2.0까지 끌어올린 예, 맞아요. 경험이 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이 젊은 세대와 이제 연금을 수령하는 그 세대의 비율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좀 극단화될 지금 상황들은 아니고요. 출산율이 다시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많아지고 뭐 4대 1에서 이제 2대 1 가까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과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적은 편이죠. 하지만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우리 그렇게 지배적인 어떤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 연금 체계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80년대 후반 이때부터 좀 많이 도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직장 가입자들과 이렇게 자영업자나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런 공식적인 일자리에 포괄되지 않는 사람들의 연금 혜택 같은 게 우리는 많이 없고, 지역 가입자. 그러니까 얘가 일자리 갈등이 그대로 연금에서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은데 프랑스는 아까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기후가 있다는 게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직역들이 거의 다 포괄이 되어 있고 지금 이제 구멍이 없다라는 얘기일 수 많이 있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문제와 이것이 노후의 안정으로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노후까지도 영원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담감, 그런 거랑은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근데 아무튼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저렇게 100만 이상이 나와서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으면 정당들 입장에서도 우리 스탠스 어떻게 정해야 돼요? 이거 갖고 상당히 고민거리일 것 같은데 정당들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정당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마크롱의 정당이 뭐 르네상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또 바꿨는데요. 정당 개명을 했는데 다수당을 의회에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랑 우파 정당이랑 지금 같이 제가 연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연정 같은 지금 그런 그룹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파 진영에서 약간 의견이 살짝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탈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도 계속 지금 조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표 계산이 확실히 안 끝나갖고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 반면에 지금 반대 진영에 있는 이제 좌파 녹색 연합 쪽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모델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쪽이죠. 오히려 좌파 쪽은. 예. 그리고 이제 보다 이제 과거의 사회당이 그 선명성을 잃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좌파 연합은 여러 정당들이 좀 연합한 형태인데 훨씬 더 이제 선명한 가치나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견을 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또 하나의 프랑스 정치 구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개개인의 입장으로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뭐 제 생각으로는 과거의 노란조끼 시위에서 그랬듯이 마크롱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 파국으로 들어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좀 조심스럽게 예견을 하자라면은 이 조정 과정에 있어서 마크롱이 또 정치적인 그런 수완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란조끼 시위 때도 사실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제 대토론회를 열고 그리고서 굉장히 파격적인 이 소득 보전 정책을 내세웠거든요.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수준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 국면이 좀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쓸데없는 질문 하나만 좀 드릴게요. 시위 양상을 보면서 시위 내용이 아니라 시위 양상을 보면서 프랑스도 한 시위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실? 근데 이게 이 면면한 혁명의 정통으로부터 비롯된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프랑스는 또 혁명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국면에 이게 다다를 때마다 그 프랑스 혁명과 68 혁명과 그리고 지난번 노란조끼 시위 때 그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혁명이다라는 이런 기치를 들고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노란조끼 시위 때?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그 기치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뭐 시위가 조금만 나오면 뭐 과격 시위다, 폭력 시위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커서 그런데 저는 여러 나라들의 시위 양상, 한마디로 전 세계에 근데 프랑스 정도 수준으로 웬만한 나라들 다 해요. 그 정도는. 근데 우리가 좀 너무 그런 것에 아니 오히려 우리나라는 되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시위하는 나라 그래서 아닙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박 요인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경계를 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시위를 하거나 근데 사실 영국이나 이런 데서도 길거리에 뭐 타이어 불태우고 뭐 이런 것들 많이 일반적으로들 많이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프랑스도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우리가 좀 너무 많이 놀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하나만 더 보시면요. 사실 국내에서 이렇게 보도가 될 때 굉장히 자극적인 화면을 중심으로 화면 보도를 합니다. 근데 프랑스 시위에서 종종 이렇게 자동차를 불태우고 상점을 불태우고 그런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가스열하고요. 좌파 시위뿐만 아니라 우파 시위에도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불만을 표현하는 이제 혹은 이제 그런 것들 즐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로 좀 과잉 대표되는 경향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시위 현장들 가면은 우리나라의 평화로운 시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들은요. 근데 조금, 제가 질문드렸던 취지는 시위 양상이라는 것은 폭력적 시위 이런 걸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제 사회적 의제가 던져지고 막 하면은 거리로 나와서 어깨동무를 하면서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어떤 그 능동성. 그게 대화의 방식 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프랑스가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건데 이게 혁명의 전통으로부터 비롯된 건지 그걸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역시 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건가요? 뿌리가 있는 건가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마크롱 정부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이 흔한 표현을 써도 되는 겁니까? 이 연금 개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마크롱 대통령 어차피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잃을 것이 없다. 그래서 본인이 뭐 재선까지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은 필요하다라는 지금 자세를 보니까 강경하게 누가 됐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다. 실제 뭐 그런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뭐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별조치 같은 걸로 밀어붙일 수도 있죠. 아 이게 특별조치로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의회가 그러면 또 뭐 불신임 내각 불신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과 의회가 정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지 않게끔 특히 그 전에 이 연금 개혁안을 조정을 한다든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크롱 특유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스처들 뭐 소통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좀 그게 이제 기성정당 정치인들과는 달랐던 좀 그런 반권위주의적인 모습 이런 것들로 뭐 돌파를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진짜로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 그 시위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양보일 수도 있고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절충안을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아무래도 절충안이 만들어서 관철만 된다면 거의 뭐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는 그 절충안이 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 임기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대선을 치를 때 이제 27년 대선이죠. 만약에 마크롱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끝나게 되면은 극우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심판 투표에 마린 르펜이 정말로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심판 투표에 이 동학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존의 정당들 그다음에 새로운 정당이라고 했던 마크롱의 이제 세력들도 아니다라는 판단이 더 강해지면서 극우 정당의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좌파는 거의 완전 몰락해 있는 상태군요. 그러니까. 아니 다시 지금 재건을 해가고 있습니다. 재건을 해가고 있지만은 다음 대선에서 그렇게 유력하게 부상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극우의 어떤 집권을 막는 마지막 저항선이 마크롱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좀 프랑스로 가봤는데요. 오늘 다시 만난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제 연금 개혁 이제 논의에 어떤 이제 시사점을 줄지가 또 이제 궁금해서 오늘 한번 좀 짚어봤는데, 자 이렇게 가름하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